예, 지금 방금 전에 김범수 교수님께서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전문이 물 관리 쪽입니다. 뭐 수자원 정책도 하고 있고 물환경 관리 이런 분야에 이제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농업 폐기물 관련돼서 좀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되는데 글쎄 제가 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제목에는 영농 폐기물 이렇게 써놨지만 뒤에는 또 뭐 농촌 폐기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폐기물 관련된 저희들 뭐 대표적인 게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또 자원 재활용법인데 안에 키워드를 좀 넣어봤어요. 뭐 농업, 아니 영농, 뭐 농촌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넣어봤는데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농 폐기물이란 뭔가 이런 정의조차도 아마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농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야 이거 그때 뭔가 이 제도적으로 뭔가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겠다라는 인식하에서 먼저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먼저 보시면 제가 요 이제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그 농경지 몇 군데를 좀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쉽게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 농촌 지역, 제가 이제 사실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뭐 심지어는 농약병도 물론 치우겠죠. 언젠가는 치우겠지만 이렇게 쌓아놓은 지금 뭐 밭을 갈고 뭐 이러면서 가장자리에 모아놨던 것으로 좀 인식은 하지만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쪽에 또 하천을 2개 정도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천 바닥에 이렇게 배 비닐 그다음에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수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야 이게 큰 비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결국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호수들이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퇴적되든 그럼 그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2개 하천 다녔는데도 쉽게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이 폐비닐 가져가는 것이 흰색과 검정색이라는데 그러면 다른 색깔들은 어떻게 될까? 또 여러 가지 이 농민들이 다양한 농업 활동하면서 나온 이런 그 플라스틱 계열의 이런 그 쓰레기들을 막 갖다 집화장에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야 이런 것들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이런 또 우려가 되고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 그 처리하는 업체를 좀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잠깐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농에서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그냥 갖다가 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농촌 지역 굉장히 좀 이 폐기물 관련된 거 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농경지에서 버려진 영농 폐기물 어디로 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분해가 되고 아니면 하천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호수 바닥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서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한강 서구로 하구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봤습니다. 다음 장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강 하구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수중 쓰레기는 비닐 플라스틱이 9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쇄가 많이 됐더라. 결국 미세 플라스틱화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표층에서의 쓰레기는 한강에서 임진강을 비교했는데 한강에서 대부분 이제 내려오는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해로 여기서 나오는 표층 쓰레기들은 뭐 수개월 걸려서 이제 저 외해를 해봐야 서해에서는 뭐 한정돼 있겠지만 좀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이제 퇴적돼 있는 쓰레기인데, 야, 그 전체 퇴적층의 2% 정도가 쓰레기로 덮여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놀랐습니다. 네, 다음 장. 지금 이제 저희 통합물 관리 하겠다 그랬죠. 범부처 차원의 이수치수 물환경 관리를 미세 플라스틱 부유 쓰레기는 안에 이제 내용들은 좀 살짝 언급은 돼 있어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거 좀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대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계획 안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통합물 관리 안에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물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결국은 이 영농 활동하면서 나온 플라스틱 계열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 갈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병, 특히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 전체에 영향 주는 병인데, 만성 염증성의 장질환이죠.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증가했다. 물론 이제 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식생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장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가. 아직 여러 가지 이런 병과 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위험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한 3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거의 뭐 일직선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원인도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 문제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하고의 연계성도 언급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플라스틱 계열의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장. 플라스틱은 쉽게 분해가 되죠. 광분해가 됩니다. 이제 농경지에서 방치된 것들, 또 하천변에 버려진 것들, 물속에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게 쪼개져서 용해는 플라스틱 DOC라고 해요. 용존성의 오르가닉 카본이죠. 플라스틱 계열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은 돌고 돌아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 나노 입자,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의 그런 입자들은 굉장히 좀 우리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장 좀 보시면 제 고향입니다. 양구군이라는 곳인데 펀치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농경지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 폐비닐 정도를 써요. 절반 정도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류인 곳에서, 가장 청정해일 곳에서 폴리프로필린, 필렌, 포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이런 것들이 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러면 항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구나 위생 플라스틱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수장에서 나온다 그리고 생수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한강, 북한강 중에 이제 댐들이 이렇게 팔당댐부터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인데 비가 오면 쓰레기 유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비의 강도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쓰레기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많게는 뭐 수천 톤의 쓰레기들 물론 이제 이 들어오는 쓰레기 양 중에 대부분이 뭐 산림 기원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중에 저도 이제 쓰레기 좀 들어온 걸 좀 보면은 이 플라스틱 계열의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수거하는 관리 체계조차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 댐에 들어오니까 댐 관리자가 일단 퍼내는데 또 처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어떤 뭐 국비나 이런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해서 야 이런 것들도 정말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찾아보니까 이래요. 30만 톤, 32만 톤 폐비닐이 이렇게 발생한다. 폐농약병은 이렇게 발생한다. 근데 수거는 폐비닐이 60%다. 농약병은 85% 수거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죠. 야 그러면 3년마다 뭐 한 2년마다 거의 그 1년치 쓰는 농촌 폐비닐 이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뭐 이제 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우리 팔당 상수원으로도 갈 수 있고 한강 하구로도 갈 수 있고 결국은 뭐 이 그 생태계 먹이 연쇄에 의해서 결국은 또 인간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영농 폐기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의 폐비닐, 폐농약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들여다보자 그랬더니 전국에 이제 농민들이 이 폐비닐 뭐 농약병 이것들을 수거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한 1만여 개 정도 되고 강원도에 한 1,200개 정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집화장을 놓아준 것을 수거하는 수거 사업소가 우리나라에 36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보면은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거하면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처리가 있는데 환경부가 예산을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하니까 예산이 되겠죠. 한 160억 정도 들여서 8개소 국내 8개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비닐 농약병을 수거한 것을 이 7곳, 8곳에서 처리를 한다.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처리 용량이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은 예서 12만 톤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8만 톤이다. 이런 것들은 또 뭐 어떤 수치가 개념일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관계되시는 우리 사무관님 계실 테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지자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담당자들 분들이 폐비닐은 흰색과 검정색만 이제 지원하는데 모 지자체 2천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요. 그러면 폐비닐에 대한 그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농약은 저기 이제 직접 지원을 하죠. 저쪽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밑에 오른쪽 보시면
사각지대 밑에라고 이제 품목들이 있죠. 부직포라든가 차광막, 타이팩, 뭐 저도 이 용어들을 잘 명확하게 몰라요. 스티로폼도 있고 점적 관수용, 호수, 곤포, 사일리지, 필름 이런. 그다음에 농업에서 쓰이는 이러한 플라스틱 계열들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좌측의 중간에 글을 보시면 농민들이 이제 가져오시면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그 폐기물 그 봉투에 넣어서 판매되지만 워낙에 대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가져오면은 톤당 35,000원을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받아서 그 지자체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 처리업자겠죠. 30만 원 주고 처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기 이제 그 단계까지만이고 그 이후에 이 민간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조차는 그거는 명확하게 저도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그건 모르겠다. 뭐 저쪽 그 시멘트 공장으로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립을 하는지 소각을 하는지 이런 것조차는 잘 모르겠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국내 이 폐비닐 관련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장. 그래서 제가 그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나름 이제 뭐 여러 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구나.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자원 재활용법 이런 것들이 일본의 법에 뭐 국내의 법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많은 법들이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좋았던 것은 자원 리사이클법이라고 하는 그 품목별로 이런 법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농업 영농 폐기물 관련된 특히 이제 플라스틱 계열의 이런 폐기물들은 좀 별도로 법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 안에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서 체계적으로 좀 이용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 뭐 여기도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농가에서 회수하고 적중 처리하고 대부분 리사이클 개념으로 이제 가긴 하지만 좋았던 것은 주체별 특히 이제 그 농업인이 해야 될 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농협에서 해야 될 일, 재생 처리업자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제조업 유통하는 사람 이것들이 역할들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더라라는 것이 좀 공부할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일본 뭐 사례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일단 재생 처리 비중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특별한 것은 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뭘까라고 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폐기물 관리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가 폐기물을 어떻게 영농 폐기물 플라스틱 계열의 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도 안에 찾아볼래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아마도 막 각 부처에서 정식적으로만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역시 통합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환경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영농 폐기물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환경 관리의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들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프라 부족. 많은 분들이 이 집화장들이 부족하다는 소리. 왜 집화장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의 여건상 예를 들어서 뭐 수키로 되는 그런 농민들이 그 농촌 폐기물들을 가져가서 모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농촌의 여건상 이거를 깨끗하게 하고 이거를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앞에서 말했던 예산, 뭐 뭐든지 환경 관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접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인구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 영농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부피라든가 또 거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야 이거는 도저히 이 현실과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갭이 너무 크구나.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물질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농업 활동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물질 제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농업의 현실을 좀 현장감이 없이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아니면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폐기물들을 잘 해서 분리해서 반출을 하는 것이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농경지 내에 무단 방치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관습적으로 농민들은 태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노천 소각하는. 그 다음에 제도 봤더니 저도 이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우리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농 폐기물 이 플라스틱 계열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려면 많은 재원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는 거죠. 아니면 지자체에게 맡겨놓고만 많은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 필요하고요. 역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농민들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폐기물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 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거가 잘 안 된다.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다. 이거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분리배출, 앞에서 얘기한 흰색과 검정색 비닐만 한다는데 현장에서 그것만 따로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성 안 나오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하지만 이거는 뭔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우리가 뭐 재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농업 플라스틱 폐기물 이렇게 쓰면 어떨까? 사실 저희들이 영농 폐기물이라는 굉장히 일반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 플라스틱 계열의 폐기물만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농 관련된 그런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핵심은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영농 플라스틱 폐기물 이러한 좀 정의도 좀 넣고 제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처 간에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협력 체계 이 강화 없이는 정말 이 영농 폐기물은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폐기물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영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접근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저도 전공이 물환경 전공입니다. 오늘 그 농어촌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전만식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플라스틱 폐기물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나서게 되었는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설 분이 없는 거예요. 사방 수소문을 해도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서서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앞서 전만식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의 하나를 설명하려고 소개를 하려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는 또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로 있고요. 또 강원환경비전 포럼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 후에 환경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의 공동대표를 제가 맡으면서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뭘 제가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보조금 정책 개선을 중요한 어젠다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harmful subsidy,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 또는 perverse subsidy라고 하는데 반환경 보조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반환경 보조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자 이 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선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해서 앞서 많은 일반적인 개론 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사진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태평양의 해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돕니다. 편서풍을 타고 무역풍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운데는 돌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에 쓰레기가 모입니다. 대양의 한가운데. 이게 이제 서해 한가운데도 생기고 바다 한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영어로 쓰레기 패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크기가 얼마냐?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쓰레기가 잔뜩 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많은 동물들이 그걸 먹어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고 새들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래서 뱃속에서 이게 쌓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그물에 걸려서 죽은 거북이 사진 뭐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이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는 환경단체에서 이 가비지 패치에다가 이걸 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나라 이름이라고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권도 발행을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여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으로 된 나라가 있다. 이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쓰레기가 이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사진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갔다가 찍은 것이고요. 바닷가에 제주도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 바닷가에 어디나 엄청난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에 큰 해를 줄 거라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죠. 이게 물에 떠 있는 것만 이렇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건 또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가라앉은 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는 어디서 오느냐? 전 세계 바다 쓰레기들은 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돌아다닙니다. 바람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는 해안 쓰레기가 이
서태평양에 북상하는 해류가 있습니다. 쿠로시오라고 하는 해류가 있는데 열대지방에서 대만 앞바다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사이로 일본 앞바다로 지나가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쿠로시오라는 아주 강력한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유속도 빠르고 이게 이제 남쪽에 중국, 필리핀 이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두 모아서 한국, 일본을 거쳐서 북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와서 쌓이죠. 그래서 이건 그 국제저널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를 분석했더니 해양 기원이 56%, 44%가 육상 기원. 그러니까 육상 기원도 많고 해양 기원도 많다. 육상 기원은 앞서 농업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또 이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쓰레기들을 그 하천변에다 막 버립니다. 하천변에 막 버리니까 비가 오는 날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육상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육상 쓰레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바다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상에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생성되는 어업에서 나오는 것, 또 양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육상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생기는 게 엄청 많다. 해양 수산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쓰레기들이 또 국가 간에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그 외국에서 얼마나 왔는가를 조사한 것들이 논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편서풍지대에 놓여 있고 이 쿠로시오 해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고 서쪽에서 옵니다. 쿠로시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편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와 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그 신문에 난 걸 보면은 86% 이상이 외국에서 온 쓰레기다. 이렇게 돼서 국가 간의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남아에 또 중국에서 온 것들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일본으로 가고 많은 양이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일본 서해안에서는 한국 쓰레기가 많이 왔다고 불평을 하고 뭐 이런 그 간단하지 않은 국제 문제로 지금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해안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우선 치워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앞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생산자가 어떤 환경오염 부담금을 내고 이것을 수거해도 책임을 주고 또는 회수하면 수거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요즘 뭐 병 같은 것들 수거하면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 또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것, 이것들을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발생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이제 환경오염은 대부분의 기본 원칙이죠. 사용자가 또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환경오염의 기본 원칙인데,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농업하고 수산업입니다. 그 농업하고 수산업인데 과연 농업과 수산업에 우리가 얼마나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은 뭐냐면 생산도 하지 않고 오염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서 치운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걸 치웁니다. 지자체에서 그 세금으로 치운다는 게 결국은 이 오염물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일반 시민이 치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이제 그 위치를 볼 때 이 편서풍과 쿠로시오에 바로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쪽 또는 남쪽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전라남도에서는 이거 처리가 버겁다. 그러면 이 처리 비용을 누가 내느냐? 전라남도에서 수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은 생산도 하지 않고 발생도 시키지 않는 일반 시민이
내는 거죠. 일반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 경제, 또 경제 윤리로 볼 때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러면 어떻게 저감하느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당근, 채찍을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쪽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있어야만 하는데, 당근이라면은 보조금 제도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 제도를 당근으로 사용하자. 예,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보조금도 있지만 그 더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로 사용하자. 또는 반대로 작용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용하는 보조금은 뭐냐면 그 환경 오염을 오히려 유발하는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찍의 경우에는 단속 계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생자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제도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농업에서 나오는 폐비닐 또는 바다에서 나오는 폐구물 또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떠내려가서 벌금 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하셨죠. 왜냐하면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뭐 법은 있겠지만 단속을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채찍이 없다는 겁니다. 채찍이 없다. 그래서 이걸 단속 계도를 강화하는 어떤 제도, 예를 들면은 지금의 그 환경부에서만 하는 계도 정도 가지고는 약하고 이게 어떤 그 경찰력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환경 경찰 또는 환경 분야의 전담 경찰 뭐 이런 정도의 환경 경찰이라고 하는 그 채찍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당근에 해당하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뭐 어젠다를 던져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반환경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소개가 되질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냐고 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책 표지입니다. Perverse Subsidy라고 하는데 Perverse는 뭐냐면 반대로 거꾸로 작용하는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subsidy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거꾸로 작용한다. 나쁘게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이다. 그 유해 보조금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반환경 보조금이라고 번역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표지를 보면은 이게 1998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년쯤 된 책이에요. 거의 30년이 돼가는 책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한 게 제가 지구환경 보고서라는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 3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때 그 책에 미국에서 나오는 환경 보고서인데 거기에 한 챕터가 이 환경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환경을 망친다.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도 30년 전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 보조금 제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지금 오늘 주제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플라스틱 재료를 값싸게 제공해주는 그런 그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harmful subsidy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농업에서는 비료, 농약, 또는 생산도 과잉 생산이 지금 그 수산업에서는 뭐로 들어가느냐면 과잉 어획에 들어갑니다. 과잉 어획을 또 부추기는 이 보조금 이런 것들이 반환경 보조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환경학자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환경학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것들을 좀 더 거론을 많이 하기 시작이 돼 있는데 그 OECD에서 이제 반환경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그 워킹 페이퍼라고 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22년인데요. 제목 부제가 뭐냐면 여기 그 앞에 그 표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표지에 있는 게 뭐냐면 subsidies and incentives harmful to biodiversity입니다. biodiversity를 해치는 보조금, 이것을 이제 그 반환경 harmful subsidy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 OECD에서는 뭘 요구를 하냐면 각국의 그 보조금들을 조사를 해봐라 이겁니다. 조사를 해봐서 이 보조금 중에 보면은 보조금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 보조금 뭐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찾아서 영향을 연구해봐라. 그 보조금들이 언뜻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에 나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보조금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나 보조금 리스트는 다 있어요. 보조금 리스트는 쭉 금방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다 잘 나오는데 그 각 보조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이걸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 이게 이제 이 OECD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안 한다고 해서 벌금 낸다는 강제적인 규제가 국제적으로는 강력하게 적용이 잘 안 되죠. 국제적으로는 이제 요구하지만 그 권장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반환경 보조금을 개혁하고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친환경 보조금 중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각국들이 아직 이행을 활발하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라는 이 harmful subsidy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다 못 찾은 거 보니까 아직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보조금 리스트를 쭉 늘어놓고 이 중에서 harmful subsidy를 찾아내서 영향을 연구하고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각 부처가 우리 부처의 보조금 중에선 좀 함풀하다고 평가를 해서 스스로 내놓겠는가. 이게 좀 껄끄러운 일이죠. 각 부처에서 스스로 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환경부에서 한다면 환경부에서 다른 부처의 보조금을 또 건드려야 되는 부처 간에 좀 껄끄러운 문제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행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보조금들을 열거하고 그중에 반환경 보조금을 찾아내서 영향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가 해야 될지, 환경부가 다른 부처 것들 보조금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범부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국제적으로도 잘 안 돼 있다. 한 나라가 몇 개 있지만 안 한 나라도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UCN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도 이 반환경 보조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따옴표로 제가 문구들을 좀 따왔는데, 환경에 나쁜 그 보조금들을 찾아내서 should be ident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찾아내는 게 뭐 우선이에요. 보조금들 늘어놓고 어느 게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를 identify하고 그걸 줄여야 된다. 그리고 eventually elimin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애라. 그죠. 그래서 reforming subsidy라는 말이 나오는데, reforming subsidy가 이제 옛날에 그 30년 전에 perverse subsidy부터 시작돼서 환경에서 나오는 그 어젠더입니다. 어젠더가 뭐냐면 reform subsidy, subsidy를 개선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리폼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하게 타겟이 되는 게, reforming subsidy의 타겟이 뭐냐면 농업, 피셔리즈, 수산업, 그 다음에 임업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맞아요. 이 세 군데에서 주는 그 보조금 중에는 바이오다이버시티를 해치는 그런 보조금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라는 게 번역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몇 년째 진행 중인 국제 협약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플라스틱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협약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보면은 80몇 프로가 외국에서 온 거다. 국제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니까 국내적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 협약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외교부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 이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입니다. 이게 결렬돼 있다, 결렬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제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생산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전체를 이제 다 다루는 거예요. 전생애 주기를 다 가르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인구도 많은 중국 뭐 또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에는 어떤 의무가 좀 더 많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항을 하죠. 뭐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활용을 많이 해라 또는 뭐 부담금을 내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 국제적으로 이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고 부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렬이 되어 있는 그 수년간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가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국제적으로 어떤 그 당근과 채찍을 좀 더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은 보고서를 제가 표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파이낸싱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 협약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유엔 그 플라스틱 그 협약에서 이 참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참고 문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야 우리 못한다 이럴 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으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파이낸싱 옵션 돈으로 해결하라 이거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 이걸 잘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아래 제목을 보면은 For the Global Plastic Trea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적인 방법, 돈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죠. 뭐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과태료를 물리고 잘한 게 있으면 상금 주고 보상금 주고 하죠. 그런 그 당근과 채찍, 인센티브와 과태료 뭐 이런 그 방법들을 이 국제적인 플라스틱 트리티에서도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업에서는 어떤 게 이 반환경 보조금이 되느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제시한 거는 뭐냐면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이게 뭐냐면은 주로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농사용 폐비닐, 비닐, 그 멀칭 비닐, 물관 또는 뭐 이런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반값에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사면은 그 반값을 지원해 주니까 그 값싸게 아주 많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반환경 보조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된 지가 아마 한 10년 이내인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이 지방자치제하고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원금을 막 뿌리는 그런 보조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국제적으로 볼 때는 전형적인 반환경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도 보니까 필수 농자재 지원법에서 농자재 가격이 뭐 급등하거나 경우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뭐 시행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이런 게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는 그 반환경 보조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환경 노동 보조금을 줄이고 수거를 보상한다든지 하는 그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산업에 대해서 그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수산업에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 수산업 어획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해양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석사, 박사를 다 해양학과, 서울 해양학과 출신이라서 주변에 이제 해양학 친구들이 많고 한데 물어보면은, 이 수산업 어획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해양학과를 졸업했지만 지금 이제 환경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는데 FAO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의 수산업이 과잉이다. 과잉 어획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의 지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양학을 하고 수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증산을 해서 국민 소득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FAO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획하는 대상 어류 중에서 3분의 1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과잉 어획 상태다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런데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는 90%가 적정 관리되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 비율이 지금 62%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잉 어획되는 비율이 과거에 10%에서 지금 35%, 38%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과잉 어획이 어젠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안 잡으면 저 나라가 가서 잡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잡으면 저 나라가 가서 잡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획을 가장 많이 하는, 국제적으로 어획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획을 하는데 내가 안 잡으면 저 나라가 잡는다. 이러면은 내가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 중요한 게 되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과잉 어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FAO에서 연구 결과로 밝혀낸 겁니다. 그 과잉 어획 또는 어획 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하나 대략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양학이나 수산학에서는 기본 상식입니다. 뭐냐면은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선의 수가 100척일 때하고 200척일 때하고 300척일 때 비교를 해보면 300척일 때 제일 많이 잡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00척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보다 오히려 200척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어선의 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더 많이 잡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어족 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남획을 막아서 어족이 다 적정하게 늘어나서 200척이 가서도 충분히 더 많이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어획 강도가 선박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어획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멈이 있어요. 옵티멈이 뭐냐면 최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최적 어획 강도입니다. 최적 어획 강도를 유지해야 이게 남획을 막는 거지. 그걸 넘어가면은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배는 더 많이 나가는데 어획량은 점점 줄어드는 이력이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FAO가 요구하는 겁니다. FAO가 너무 많이 잡으러 다녀서 더 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디서 나섰냐면 WTO는 국제적인 무역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WTO에서 그 harmful fisheries subsidy 제목을 보면은 fisheries subsidy 수산업 보조를 줄여야 된다. 수산업이 과다하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과잉 어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더 나가면은 이제 절반 3분의 2가 과잉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걸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안 잡으면은 저 나라가 잡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잡으러 나가라고 막 지원해주는 보조금 이게 과잉 어획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피셔리즈를 위해서는 어획 강도를 또는 어획 강도를 높이기 위한 피셔리즈 서브시디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어획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물고기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 해양학과 도원기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획이 과잉 상태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환경 보조금은 뭐냐면 어획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전부 반환경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WTO하고 FAO의 기준으로 보면 어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모두가 다 반환경 보조금의 범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연료를 지원하는 것. 그 지금 농업이나 어업에서 보면은 면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세율에서 우리는 휘발유 값의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세금을 안 내면 휘발유 값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일단 수산을 증가시키는 과잉 어획을 유발하는 그런 그 보조금이기 때문에 WTO의 기준으로 보면은 반환경 보조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구의 구입을 미나 개량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 많으니까 어구들 직접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harmful subsidy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양식 시설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표들 제주도에 떠내려온 부표들 플라스틱 그 재료들 보면 이 중국의 양식장에서 온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 어업을 증가시키는 보조금 전체가 지금 WTO 기준으로는 반환경 보조금 범죄에 들어갔다는 거죠. 친환경 보조금은 뭐냐면은 폐어구를 수거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는 감척,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이 전체가 해양의 바이오다이버시티를 높이는 그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 친환경 보조금. 또 금어기, 금지구역 보상해주고 취업학류 사업, 또 친환경 어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친환경 보조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 분야, 또 임업 분야, 수산업 분야 이런 데에 뭐 이뿐 아니라 이제 전 부처에 다 있겠죠. 이 보조금들을 우리가 OECD 기준대로 보조금들을 두루 늘어놓고 여기서 어느 게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인지를 찾아내서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가지고 아이덴티파이 하라고 나와 있었죠. OECD 리포트에선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줄이는 그러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UN 등 그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절약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또 그 보조금이 농민에게 수산업하는 어민에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농민에게 가고 어민에게 갑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주고 어민에게 주는 보조금이 반환경 정책에 주느냐 친환경 정책에 주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조금이 가더라도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그 지급이 돼가지고 국민 세금이 친환경 보조금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오늘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주 타겟인데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에서도 앞에 그 파이낸싱 옵션 제시한 게 있었죠. 이렇게 돈 가지고 일단 움직여 봐라. 돈 가지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따를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어촌의 플라스틱 재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데에서 오히려 수거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똑같은 지원이라도 반환경 서브시디를 빼내 가지고 이것을 뭐 소득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은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귀농한 지는 11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으면서 지금 전국에 있었던 자영농고가 다 없어지면서 지금 농업 전문인 육성농고로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처음에 만들 때에 제가 그때 교장으로 있으면서 전문 농업에서 홍천농고에 있으면서 5년 동안에 그거를 만들고 저도 퇴직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지금 친환경 농업
하면서 독일에 몇 번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접근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선 전만식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대한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신 우리 김범철 박사님께서 말씀 구견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에 있어서의 현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앞으로의 대책도 어떻게 해나갈지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다 대두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촌에 있어서 수질 문제가 우선, 나는 수질 문제부터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건천수라 그러죠. 건천수하고 지천에서 농업용수를 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천수라고 하면 소공을 뚫어서 40m까지를 소공이라 그럽니다. 중공은 80m에서 100m까지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촌이 점차 바뀌면서 이게 점점 중공과 대공으로 늘어나요. 결론은 건천수의 지하수가 이제는 고갈이 돼 간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담수업이라 그래서 저수지들을 또 점점 다 없애고 있어요. 지금 우기가 강수량이 줄어든 것 아닌데 집중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춘천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춘천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도마도 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썼던 그러한 물이 이제는 다 지하수를 퍼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대는 물은 없어서 아침못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신천저수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자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담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 차지하니까 수양 때문에 물을 끌어다가 온수지 역할을 하면서 영농 기간에만 흘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것이 앞으로 농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수질 문제.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보면 스마트팜에서 토경 재배에서 수경 재배와 배드 재배로 지금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경이나 배드 재배를 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입니다. 거의 다 비닐로 싸고 있거든요. 수경 재배는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영양을 줘서 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배드 재배는 배드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똑같이 물을 주는 거는 흘리는 건 아니고 배드에다가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에 7년 지나면 똑같이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토경이 땅이 망가지다 보니까 수경재배 이쪽으로 자꾸 권장을 하는데 흙을 살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사람의 몸이 가장 닳아 있을 때가 흙인데 그 흙을 살리는 정책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 있어서 수질을 하고 이 토질의 문제를 좀 더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친환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친환경이 벌써 한 3년 전에 8만 호였습니다. 전국에. 그것이 지금 한 1, 2년 사이에 6만 호로 줄었어요. 왜 줄었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친환경이 다시 무기농약 재배와 유기 재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99%가 지금 유기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책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땅을 살리지 않는 정책, 스마트팜이나 모든 게 땅을 근거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유한하지 않느냐, 무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이제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이제 토지 문제에서 말씀하셨던 폐비닐이 있습니다. 근데 폐비닐이 지금 침식돼서 녹는 비닐이 요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녹는 비닐이니까 누구나 다들 친환경 제재로 알고 계세요. 친환경 제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친환경으로 아직 취급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결론은 화학제품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친환경 농가가 썼을 때 과연 그 폐비닐이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식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희들이 이제 이웃에 있는 농가는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지를 않으니까 그걸 다시 또 걷어내는 이런 부담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저희들이 그래도 비닐을 수거하고 있어요. 근데 흑색 비닐하고 투명 비닐이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녹색 비닐도 나왔습니다. 또 요새 지금 더 발달된 거는 한쪽이 흰색이고 한쪽이 검은색도 나왔습니다. 근데 한쪽이 흰색이고 검은색은 수거를 안 해가요. 분수호수는 물을 관수하는 분수호수는 수거를 해갑니다. 근데 점정호수라는 게 있어요. 물이 분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30cm, 25cm마다 구멍 하나씩 뚫려져 있어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방식은 거의 다 그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정호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삼포하고 있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이나 짚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차광막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해요. 차광막도 수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인삼포에서 뒤에서 가리고 있는 갓바라고 하는 오리천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수거 안 되는 거 어떻게 돼 있을까? 다 농촌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촌의 생산자 원칙으로 해서 생산자에서 부담이 소비자가 되더라도 생산자가 수거하는 데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질 변경적인 문제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경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 모르는 그 층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층이라 그래요. 25cm 정도. 트랙터가 아무리 갈아봐야 20cm, 25cm, 그 3cm 내외입니다. 경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근데 그 바로 밑에 40, 50cm가 점점 안 가리니까 단단하게 콘크리트가 된다 그래요. 아스팔트가 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하수도 올라오지 않고 위에 있는 것도 내려가지 않고 그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게 되버리죠. 그래서 토경을 그래서 그 신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으로 비료도 지금 심경을 해서 밑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유출도 심해지지 않고 부염영화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벌써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를 활용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지금 플라스틱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수거는 해요, 마을마다. 그런데 각 집마다 화물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농들에 대해서는 그냥 싸놓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군다나 고령인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김원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반환경적인 그러한 투자보다는 친환경적인 투자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기농업에 대해서 토질 검사를 합니다. 토질 검사를 2, 3년에 한 번 정도의 1m까지 파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농림이나 수산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부 나가면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농업 쪽에 있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어디서 하냐면 세무부처에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아예 상품 자체를 출하를 못하고 아예 그 농장을 우선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됩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리고 하려면은 끝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면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지금 귀농을 하는데 귀농 와서 하는 게 두업 냄새가 난다 그래 민원이 들어갑니다.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귀농을 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발효태비를 가지고 하는데 발효태비 뿌리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아마 시군 읍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비닐에 날라서 거기도 일단 들어요. 그래서 독일은 세 가지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고를 나왔다 그러면 농업인 자격증을 줍니다. 농고만 나면 농업인 자격증은 누구나 농사는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직불금 제도나 모든 제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무엇을 했든 간에 농업인 자격을 아예 안 줍니다. 저희 농업인 그 다음에 농업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농업 경영인 자격증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2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이수해야 됩니다. 거기엔 반드시 환경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농업인 하면서 경영 받아봤는데 환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어업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산림조합에 가서 산림조합인 그 할 때도 환경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농업 교육이 그래서 농업 경영인 자격을 주면 그 농업 경영인들이 가지고 직불금도 신청을 하고 또 직불금도 차등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산림이다, 그다음에 계곡이다, 평지다에 따라서 5개 단계로 나눠서 직불금 차등제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조금 이제는 직불금이 이제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마이스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농업 경영인 중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그 환경에 선도적인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4% 정도의 교육을 다시 2년을 또 시킵니다. 그분들이 마이스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서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한 몇 주 하고서는 그냥 교육농장이라고 되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적인 환경을 포함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채수입니다. 저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좀 청년인데요. 사실 청년층이 환경에 대해서 외국에 비해서 관심을 좀 못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사단법에서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계 이제 입법을 논하는 그런 국회 쪽에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또 특히 그런 아까 이제 우리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무분별한 보조금, 무분별한 지원금들의 예산을 오히려 이제 그 반환경 보조금이라고 하셨나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너무 깊이 공감하면서 사실 또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게 사실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농 폐기물 문제가 농촌을 넘어서 사실 하천과 해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뭐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생수에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관심도는 사실 청년층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용 비닐 플라스틱은 이제 토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이 33만 톤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용 비닐을 또 못 쓰냐? 그럼 비닐은 무조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닐 멀칭은 이제 수분 증발 억제랑 그다음에 잡초 억제, 생산량 증가 효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농업 생산 방식입니다. 결국 그런 플라스틱 사용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농업용에 대해서의 도시 생활 영역, 이러한 플라스틱 생수를 쓰지 말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자라는 거에 대해 접근 방식과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실제로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량은 18만 톤으로 이제 발생량에 대비해서 70%의 수준의 수거율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농촌에서 쓰는 실제로 폐비닐이 100% 수거되고 있지 않다. 물론 100% 수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수거 수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아쉬운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폐비닐들이 미수거 상태로 남아서 토양과 하천, 해양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오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는 ESG 관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종이 빨대의 불편함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사탕수수 재질이나 다른 대체 재질로 대체한 사례들이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비닐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고추, 배추 등 이런 밭 작물 재배 시에서 멀칭 비닐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농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김종찬 우리 또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러면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대한 이제 의문점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존 비닐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높고 잘 녹지 않는다는 그런 분해 시점이 작물 재배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작물 생육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특성상 좀 고령화 되신 분들께서 농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소재에 대해서 좀 낯설고 이런 거에 대해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술을 아무리 좋은 것들이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급 단계와 홍보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의 좀 정책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것처럼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폐기물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또 굉장히 넓게 생활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심과 다르게 굉장히 넓게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방치 폐기물들이 어느 곳에 아까 보셨던 발제 자료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어디에 이렇게 또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의 좀 맹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가 좀 추진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동 집화장 운영들도 효과적인 정책 방향일수로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공동 집화장까지 또 가기까지 그 생활권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한계점들도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거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발생 책임들만 강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농가에게만 부담을 좀 더 확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수거 인프라 접근성을 좀 더 확대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재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더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물 재배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주셨고,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해도 잘 녹지 않는다, 땅이 잘 스며들지도 않는다라는 것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를 만들 때 좀 더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끔 이제 고령층이라는 그 농민과 농업의 환경 특성이 좀 맞게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정부 부처에서 또 이제 세 분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정부 부처 차원의 대책도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좀 업무가 있어가지고 제 김동남 사무관입니다. 아, 예, 예. 우선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뭐 농업 환경이나 아니면 농업 정책 부분, 그 다음에 그 김동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부분,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26년 신규 사업으로 그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군별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 농촌단을 구성해서 마을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68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지방비가 68억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이제 클린 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에서는 한 10명 내외로 클린 농촌반을 구성합니다. 우선 뭐 앞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촌 환경은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넓게 분포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내 방치 쓰레기는 경관을 훼손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환경 오염의 원인이 돼서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문제인데요. 영농 폐기물은 환경공단에서 80년부터 추진하고 수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농 쓰레기는 뭐 영농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폐연기를 무단 배출하거나 방출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공단에서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24년 기준으로 영농 폐비닐은 한 29만 톤, 그 다음에 폐용기는 한 857억 개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영농 폐기물은 한 21만 톤 수거되고요. 그 다음에 폐용기는 한 872억 개 정도 수거되고 있더라고요. 용기는 더 많이 수거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이제 26년에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는 이제 농촌 환경이나 마을이나 농로나 아니면은 마을길이라든지 그런 걸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농촌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농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영농 폐기물 발생 문제를 영농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우선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수록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쓰레기 지원 사업 추진 시에 마을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농 폐기물 무단 배출이나 방치 등을 예비하고 수거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업인데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자체랑 환경공단이랑 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영농 폐기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육상 폐기물들이 하천을 통해서 또 해안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기후부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 지금처럼 이제 협업을 강화를 해서 또 이제 해안가에 오는 육상 쓰레기들을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
또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농업인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어업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민들의 인식 개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촌계의 수거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개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어촌계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어업인들의 뭐 교육이나 뭐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어촌계들의 수를 이제 늘려갈 예정이고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좀 항만 위주로 좀 집화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촌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제 육상에도 집화장을 이제 늘려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보조금의 본 목적 위주로 이제 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환경적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면밀히 이제 검토할 예정이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현재 어구보증금제를 다양한 이제 통발이나 이런 쪽을 확대를 하면서 좀 친환경적인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부표나 인증 부표를 좀 보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R&D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지나 이런 쪽에 좀 어구들을 어민들이 이제 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수협을 통해서 좀 수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친환경적인 수산 보조금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김소 의원 씨, 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제 수질수생태과에서 이제 하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토론회와 이런 회의를 많이 와봤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뭐 하냐 빨리 들어온 거 수거 처리해야 되지 않냐.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마다 해수부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발생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이런 토론회 자리는 정말 처음이고, 그리고 제가 이 회의 자료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만 가지고 하천 및 해양 쓰레기 해소 대책 이렇게 하니까 매년 했던 것처럼 하천으로 이미 유입된 이런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자료도 이제 원래는 여기 오시는 분이 저희 자원순환국에서 폐기물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모셔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늦게 요 회의 토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천 쓰레기를 관리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왔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만식 박사님께서 이 처리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저희가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 통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또 알아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범철 교수님께서 반환경 보증금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자연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요 용어를 딱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국가과제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잠깐 찾아보니까 실천 목표 17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각 부처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보조금이 뭐 생물다양성을 더 증진시키는 보조금이 있고 반대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반대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다 조사를 해서 내자.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보고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종찬 부회장님께서 그 녹는 비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라고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영농 해양 폐기물 등의 뭐 공공수영 누출 최소화, 뭐 미세 플라스틱 최소화, 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농업 바이오 화학 소재의 기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닐로만 다 이렇게 멀칭을 할 수밖에 없는 실태인데 그걸 보리집이라든가 뭐 밀집이라든가 콩대 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비닐 사용을 좀 줄이자. 그로써 이제 비닐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발표 자료 35페이지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하천이나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줄이냐, 이제 이거는 발생원 차단이 아니고 이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 걸 줄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 보시면 저희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하면 적어도 이게 떠내려가면서 분해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거하기 더 힘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단 시설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거의 한 110억에서 한 130억 원 사이 정도 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자체한테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26개 지자체 중에서 작년에 98개, 올해는 104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라고 해서 뭐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기재부한테 좀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집중호우 때 이런 쓰레기가 확 한꺼번에 떠내려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전에 한 5, 6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 기후부 외에도 해수부라든가 뭐 농림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발생원을 최대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이 수거와 이 차단막 설치와 같은 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오늘 이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발생원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